지난 1월 다급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오늘까지 돈 안 붙이면 다른 데로 팔려간다고 그랬다는데 거기서 발톱도 뽑고 발에다 담뱃불 같은 걸로 지지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지금 아드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캄보디아요. 중년 남성의 다급한 제보 전화를 받은 다음날 그곳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아들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믿어달라 말하는 26세 김군은 현재 탈출은 성공하였지만 여권을 빼앗긴 상태여서 숨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불법 대부업자들이 협박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2주만 갔다 오면 그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거기 가서 호텔에 있다가만 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무슨 철문이 있었고 CCTV도 곳곳에 다 있고 또 경비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그곳은 완전 그냥 감옥 그 자체였죠. 약속했던 호텔이 아닌 철문과 높은 담벼락에 철조망으로 둘러싼 건물에 감금이 돼 고문까지 당하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다는 김군은 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어떻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방송국밖에 없었어요. 공항에 저희 사진 다 걸어놓고 저희가 출국하려고 공항 가도 어차피 현지 경찰들이 다시 잡아서 본인들한테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잡혀서 돌아오면 저희는 그럼 죽는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어떻게 됐는지 막 시체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여기는 돈이면 다 된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귀국할 항공권 자체를 구매하려면 일단 뺏긴 여권부터 재발급을 받고 이민청에서 출국 비자도 받아야 하는데 조직원들이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지금 저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서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가까스로 탈출은 하였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두려움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여권이랑 핸드폰 다 뺏고 차에 태워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캄보디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쩌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캄보디아로 향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밤 11시였습니다. 그 사이 김군의 어머니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심야기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막 다른 데서 이상한 전화가 오고 있다고 했어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도착해 제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니 김군은
아직 숨어 있는 상태였고 잠 한숨 못 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불안해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현재 김군이 숨어 있다는 숙소 근처에서 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지금 방에 계신가요? 아, 네. 근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단 여기 주변을 3바퀴 정도 돌았는데 근처에 지금 사람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네, 검은색 차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군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보낼 숙소에 들어올 때까지도 김군은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 숙소 객실에 들어와서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일단 신발 좀 갈아 신을게요. 발톱이 좀 불편해서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저 그럼 몇 가지 질문만 좀 해볼게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대표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표, 그 사람이 진짜 대표인지는 몰라요. 김군을 고문한 사람은 각각 X와 은우라고 불리는 한국인 대표와 팀장이었다. 그들을 만난 건 프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픽업을 나와 있던 택시를 타고 4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베트남 국경 지역의 외딴 건물이었다고 하였다. 도착해보니까 시간이 완전 새벽이었는데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자마자 검은색 철문이 크게 있더라고요. 안에는 기역자 모양의 옛날 결혼식장 그런 데를 개조한 느낌이었고 들어가 보니까 옆에 한국인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피떡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곳은 중국인 보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빚독촉을 하던 한국의 대부업자들은 김군에게 캄보디아를 갈 때 꼭 통장을 챙겨가라 했고 그 통장은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이상거래 의심 신고로 통장 거래가 정지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이 묶여버리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통장에 묶인 돈과 장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난 어쨌든 너한테 통장을 빌린 거니까 이건 네가 갚아야 돼.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 못 가. 네가 먼저 갚고 나중에 가서 받던지 아니면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알겠다, 돈을 구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5시까지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엄청 촉박하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까지 돈을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그 흔한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는 저항해보려고 몸부림도 쳐봤는데 아무래도 남성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반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제 발톱을 잡아 드는데 그것도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들었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양쪽 발등을 담뱃불로 지졌어요. 이런 고문을 한 뒤 형편이 어려웠던 김군의 부모님이 돈을 입금을 하지 못하자 또 다른 범죄단지로 보내겠다며 그를 푸놈펜의 한 호텔로 이동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덕분에 다른 단지로 팔려가기 직전 대사관과 연락이 닿아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대사관 직원들 말로는 작년에도 280명 정도를 구출했다고 했어요. 김군은 감금과 고문을 당했던 곳으로 추측이 된다는 곳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은 그곳을 웬치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인 형들 말로는 웬치라는 뜻이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바로 알죠. 그건 알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김군이 감금돼 있었다는 범죄단지를 직접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을 찾기 위해선 김군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푸놈펜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중 이런 시골 마을에 범죄 조직의 근거지가 정말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던 그때였다. 저 혹시 저 건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김군이 카지노 간판이 걸린 한 건물을 지목하였다. 카지노? 여기가 확실해요. 아마 안 들여보내줄 거예요. 못 들어가요. 경비들이 많아서. 여기 맞아요. 저기 왕관 모양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맨 위층인데 거기엔 딜러들이랑 여자들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엔 중국인들이랑 한국인이 있는 사무실이고 그리고 그 밑에 층은 불법으로 사이트에 올라오는 여자들이 바카라로 라이브하는 그런 곳이에요. 마지막 1층에는 매점이랑 식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이는 저 건물이 제가 머물던 숙소였어요. 그곳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사무실과 숙소, 식당과 미용실, 매점 등이 두루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이곳엔 중국인과 캄보디아 현지인, 베트남 사람과 한국인이 섞여 그 숫자가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카메라 내려요. 카메라 보이면 어디로도 못 가게 잡아둬요. 그렇게 어둠이 내렸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 빠르게 그 지역을 벗어나기로 했다. 대체 김군은 어쩌다가 이런 위험한 곳에 오게 된 걸까? 저는 분명 호텔이라고 해서 온 건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단지였으면 절대 안 왔죠. 대사관이 해준 말로는 안에 들어가면 구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던 중 김군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근데 저 말고 한국인이 더 있었는데 커플이었거든요. 05년생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남자애는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90년생 박모군 형도 있었어요. 그 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랬고요. 김군이 그곳을 빠져나올 때 대사관 직원이 같이 있던 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귀국 의사를 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구조를 거부하였다고 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뭐가요? 일단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차피 공항 가면 다시 돌아와 라는 말도 했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안 끊기고 계속 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부산 사는 그 05년생 커플 중에 여자예요. 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진주라고 들었어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고 싶었던 나머지 일행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김군은 무슨 이유인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아요? 아마 지금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조직원도 분명히 듣고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일단 한국이 아니니까 더 불안한 거죠. 김군이 대사관 직원에 의해 구출됐다는 푸놈펜의 한 호텔에 같이 있었지만 구출을 거부했다는 젊은 한국인 남녀들 중 한 남성의 부모와도 연락이 닿았다. 다행히 아직 어머니와 연락이 되고 있다는 그는 올해 34살인 박모군이었다. 그는 대체 왜 구조될 기회를 거부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일용직 노동을 하던 박모군은 김군과 마찬가지로 사채를 빌려 쓴 뒤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큰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에게 먼 곳을 간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고 2달 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기 직전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다시 전화가 오게 되었는데 낯선 캄보디아 여성의 번호였다고 하였다. 아들의 전화에 어머니는 전화기는 어떻게 되었냐며 물었지만 박모군은 전화기가 박살이 나서 이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였다. 대신 문자를 많이 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혹시 누가 너 감시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박모군은 감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옆에 있어. 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 말 뒤로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에 박모군은 통역을 해주고 그러는 사무실이라고 하였다. 생전 외국말도 할 줄 모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용직을 하던 아들이 외국에서 통역 일을 한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빚을 갚으러 간다던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더 이상했다고 하였다. 박모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배가 고프다며 5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다가 그 뒤로는 15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였다.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해서 월급이 아직까지 없어 뭐를 사 먹을 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돈을 보낼 때마다 항상 계좌번호와 이름이 전부 다 달랐다고 하였다. 월급은커녕 밥값도 없다는 그 말에 그는 왜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아들이 연락을 해오던 번호로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안 받네. 얘 문자 보내야 되겠다. 잠깐만요. 전화 와요. 전화 와. 엄마, 돈 좀 있어? 엄마 돈 없지. 돈이 안 되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때 한국 들어갈게. 엄마, 혹시 코인 지갑 만들 줄 알아?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줄 알아. 알았어. 나 통화 오래 하기 힘들어. 끊을게. 모구나,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얼굴 보이는 사진 보내. 알았어. 끊어. 통화가 어렵다던 박모구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코인 지갑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은 곧이어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호텔 이름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우리는 사진과 함께 보내온 호텔 이름에 적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네, 뭐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친구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친구 사진이에요. 네, 알아요. 한 달 전에 체크아웃 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잘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던 박모구는 직접 호텔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무려 한 달 전에 이미 체크아웃을 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김군이 잡혀 있었을 때 당시의 숙소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숙소를 둘러보니 사진에서 보내온 뒤에 배경의 철문과 똑같은 창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박모구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나 이 안에 한국인이 더 있을까란 생각에 우리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하였다. 112에 신고를 하면 즉각 출동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사소한 출동에도 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진과 피해 증명 없이는 조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캄보디아 국경 지역 범죄단지에서 교민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한 여성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어젯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3시간 거리에 떨어진 시엠립 대사관 본관에 가서 1차 조사를 받은 뒤에야 푸놈펜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녀의 이름은 이모양이었다. 이모양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 와 텔레마케터 일과 채터 일을
하였다고 했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각 팀이 다 나뉘어져 있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이트부터 본사에 있는 이벤트팀, 영상을 홍보하는 영상팀, 그리고 본인처럼 전화기를 이용해 홍보하는 TM팀이 있다고 하였다. 거기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한 수십 명, 수백 명? 그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만요? 네.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더 참담했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욕을 하고 때린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10시간 근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론 14시간, 16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월급을 거의 못 받아간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기본적으로 2,000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6만 원을 브로커 소개비와 범죄단지 안에서 먹고 자는 비용은 물론 범죄에 사용되는 컴퓨터와 핸드폰, 심지어 사기 매뉴얼인 대본 비용까지 모든 게 공짜가 아니라 오로지 실적을 올려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적을 올리지 못해 계속 빚이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녀는 처음 진 빚에 그동안 쌓인 빚을 더 얹어서 다른 지역으로 팔려간다고 하였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 당시 8월에 프놈펜에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9월에는 시아누쿠빌로 팔려갔다고 하였다. 이 모양이 처음 팔려갔다는 시아누쿠빌에도 범죄단지가 있는지 우리는 직접 그곳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지 한인 목사이신 오 목사님과 함께 시아누쿠빌로 향하던 길에 목사님께 그곳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은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며 아마 그곳에 가면 지금도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시아누쿠빌 입구에 들어서자 목사님은 차 안에 모든 불을 껐고 작게 소형신도시처럼 되어 있는 곳의 건물들이 죄다 사람들을 감금시켜 놓고 불법적인 돈을 벌게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전부 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지역 사람 한 명씩 안 구한 데가 없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지역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 수십 명을 구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건물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달리 담벼락이 높고 출입구는 좁다는 점이었다. 담벼락의 높이는 눈으로만 봐도 약 3m가 넘어 보였다.
그리고 출입구를 좁게 만든 이유는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람씩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의 크기로만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건물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 한 경비가 우리에게 다가와 여기 있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였다.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어 외부와 연락이 되어도 탈출은 쉽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빚을 갚지 못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팔려간다고 하였다. 그곳으로 가면 중국인들은 전부 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 사고치면 바로 처리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처음엔 대부분 대도시인 푸놈펜과 시아누쿠빌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국경 지역으로 팔려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막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태국과 국경을 마주한 포이펫이라고 하였다. 포이펫에는 동종업계 사람들만 있는데 한국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포이펫에 가면 중국인들이 관리하는 카지노 호텔이 있는데 그런 곳에 불법으로 사이트를 차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들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곳에 범죄 조직이 들어서게 된 것인지 우리는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던 사업장들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과도하게 줄었고 그러다 보니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곳이 많이 비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장기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며 중국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푸놈펜에서 차로 8시간가량 떨어진 포이펫으로 향하게 되었다. 포이펫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조차 콜센터 시티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내 보도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캄보디아의 온라인 범죄 단지는 크게 3군데뿐이었다. 푸놈펜 북쪽에 위치한 원구 단지, 과거 망고 가공 공장이었다는 망고 단지, 그리고 푸놈펜 도심을 벗어나서 남서쪽 교회 부근에 위치한 태자 단지, 이렇게 3군데였다. 아침 7시에 국경 앞은 태국 아이들의 검문소를 넘어 학교에 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범죄 도시라는 소문이 무색할 정도로 소박한 국경 도시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카지노 간판이 켜지는 밤만 되면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카지노가 불법인 태국에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곳은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카지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허가를 주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중국계 카지노 업체들이 주요 사업자가 된 것이었다. 이곳은 작은 카메라에도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거나 볼펜에도 카메라를 심을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다 알아요. 볼펜 꽂고 다니는 한국인을 보면 도망가라는 말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쉽게 눈에 띄는 외부인에 대해 경계가 심하다는 이곳은 시아누쿠빌처럼 카지노 주변에 높은 담벼락은 없었지만 작은 방들이 밀집한 간판 없는 빌딩들이 무수히 많았다. 건물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역시나 대부분의 건물주는 중국인들이라고 하였다.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의심이 되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 그저 평범한 게스트하우스인데도 경비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시아누쿠빌과 푸놈펜하고는 다른 점이 포이펫은 그들이 도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였다. 태국의 국경을 넘어버리는 순간 체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취재를 계속 이어가던 중 온라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던 총책 부부가 검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87명이고 무려 320억 원의 범죄 수익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었던 강 씨와 안 씨는 부모를 캄보디아로 불러와 한국 음식점까지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감금하고 착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도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수소문을 한 끝에 드디어 강씨 부부가 구금돼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복잡한 면회 절차를 거치고 반나절 정도가 흘렸을 무렵 수사 관계자를 따라 또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에서 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강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하며 우리의 신원을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제보를 받고 온 방송국이에요. 우리가 취재진이란 걸 밝히자 자신은 총책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저 진짜 억울합니다. 경찰은 저한테 무조건 총책이라고 몰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데 결국 잡혔죠. 그렇게 잡혀와서 입술이 다 터지도록 많이 맞았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네,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범행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행되었고 그러다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폭행까지 당했다는 강씨. 그러면서 조직의 상선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저는 진짜 총책이 아니에요. 저 말고 총책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가 누군지도 알아요. 박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더 위인 전체 총괄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 팀장이기도 했고 실무 관련 일들을 전부 다 시켰죠. 입금 관련 돈 뽑는 건 걔가 모든 걸 다 컨트롤했어요. 그리고 라는 사람이 조직원을 뽑았고 그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이
한국인 대표예요. 책임자라고 해서 저도 그 사람한테 뽑힌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장 중에 전종이라는 사람은 중국 최고의 쩐주예요. 진짜 총책은 따로 있다며 실명 언급과 함께 직접 조직도까지 그려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연락해온 제보자들의 말은 전혀 달랐다. 강 씨는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식으로 브로커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한없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 씨는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돈과 목숨을 쥐락펴락하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면하기 위해 스스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그려낸 이들 부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우선 모든 조직의 우두머리는 카지노 호텔을 소유했거나 건물을 통째로 임대한 중국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나라별 조직이 따로 존재하였고, 그중 이 한국 조직은 대표와 여러 개의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사기관은 이들을 통상 총책이라고 분류하였다. 개별 한국팀들은 총책의 노하우에 따라 각각 로맨스 스캠이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으로 확보한 피해자를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유행이라고 했다. 구조 요청을 했던 김군처럼 한국의 브로커로 인해 처음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장주부터 포이펫에서 탈출한 이 모양처럼 챕터와 텔레마케터로 일을 한 사람까지, 결국 이들 모두 빚의 굴레에 묶여 감금 생활을 하는 것이 이곳 범죄도시 웬치의 생태계였던 것이었다. 그 깊은 범죄 수렁 입구에서 구조 요청을 했던 김군은 일주일 뒤 안전하게 귀국을 할 수 있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수사기관들도 골치를 앓을 만큼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돼지 도살 사기, 그것이 이 범죄의 이름이었다. 돼지 도살 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것에 이 범죄를 비유한 것이었다. 바로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적인 빈틈을 파고들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하고 서서히 믿음이 높아지게끔 만든 다음에 돈을 계속적으로 편취하는 그런 수법이기에 돼지 도살 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